이번 시간에는 문학계 영어 23강 언어유희 편집자적 논평 두 번째 파일이죠. 두 번째 파일이 5번 지문부터인데 5번 지문이 적성의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에 안평국이라는 소국이 있었습니다. 안평국에는 적성의라는 왕자와 적항이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내 제목이 적성의 전이니까 적성의의 일대기를 다루는 소설이겠죠. 그래서 적성이는 동생이고 적항이는 형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효심이 깊고 착한 인물, 적항이는 효심이 전혀 없고 악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품성이 좋은 성의를 안평국 왕은 세자로 삼으로 하죠. 하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항의를 세자로 삼기는 해요. 그러던 중에 왕비가 병을 얻어서 백약이 무효해져요. 그러자 성인은 서역의 청룡사에 있는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떠납니다. 일영주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쓰이는 구슬을 의미합니다. 자, 왕비가 병에 걸렸으니까 신통하다는 이제 의원에게 다 보였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하고 다만 서역에 있는 일영주만이 이 왕비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영주를 구하러 가는 길, 이 서역은요, 어디를 건너야 하냐면 약수를 건너야 해요. 이 약수는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신선들이 사는 세계예요. 하지만 우리의 적성이, 효성이 깊은 이 적성이는 약수를 건너서 일영주를 구하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적성이와 적항이는 원래 신선세계의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계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선이에요. 신선이기 때문에 이승에서 인생을 다 살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런 적강소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조력자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일영주를 구하러 약수를 건널 때 당연히 시련이 있었겠죠. 서역에 이르긴 했으나 서역에 이를 때에도 한 선관의 도움으로 서역에 닿게 됩니다. 서역, 선관이 누구예요? 남자 선녀를 말해요.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선관의 도움으로 서역에 이르렀으나 성인은 금불보탑의 존자로부터 일용주를 얻기는 합니다. 그런데 존자, 금불보탑의 존자라는 것은 부처의 제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일용주를 얻었으니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항의는 돌아오는 길에 지키고 서서 성의를 말도 안 되게 모함하죠. 그리고는 성의를 죽이게 되는데 죽이지는 않고 두 눈을 칼로 찔러서 바다에 던지고 일용주를 빼앗습니다. 바다에 빠진 성인은 안남국의 사신으로 다녀오던 중국 사신 호승상에게 구출돼요. 두 번째 조력자가 되는 거죠. 승상이란 말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구해주고 존자가 일용주를 주니 불교색채가 나타나는 거고 이들이 하늘의 신선이었으므로 도교 사상도 나타나네요. 그리고 성의가 효를 다하는 인물이니까 유교 사상도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눈을 잃은 맹인이 된 성인은 황제의 후궁에 머물게 되면서 황제의 딸 채란 공주와 교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성희의 어머니는 성희가 기르던 기러기에 편지를 보내고 그 기러기가 황궁으로 날아와서 공주와 성희에게 편지를 전해요. 공주가 읽어주는 편지를 듣고 성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짜자잔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나서 이 채랑 공주와 결혼하여서 이 황제의 부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공주와 함께 편국으로 돌아오는 성희를 누가 또 죽이려고 하나요? 항희가 죽이려고 하나 성희를 수행한 군사가 이를 물리치고 도리어 항희는 안평국의 협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안평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황제의 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기도 합니다. 원래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 채랑 공주의 아버지 즉 천자가 생일이라서 과거 시험을 특별하게 보게 되는데 이때 장원에 급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희는 본국으로 돌아왔죠. 안평국으로 돌아와서 안평국의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전기적 요소가 아주 많이 나타나겠죠. 어느 부분에 나타나요? 전기적 요소가 바로 일영주를 구하러 갈 때 이 약수에서 어떤 괴물 같은 게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타나서 이 성희가 탄 배가 위험에 처하자 이 성희가 아주 하늘에 아주 간곡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선관이 나타나서 도움을 줘요. 이것도 전기적인 요소고 그리고 두 번째 서역에 도착할 수 없을 때 아까 누가 또 도움을 줬다고 했죠? 금불보탑의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이것도 정기적 요소고요. 그리고 일영주를 구해준 것도 아까 누구예요? 존자입니다. 그리고 성희가 도교 이 신선이었다는 것도 말해주는 게 바로 존자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불교, 유교, 도교의 색채가 모두 나타나고 또 원래 성희와 항희가 그죠? 도교, 즉 신성계의 선관이었다는 것은 적강소설임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는 적성리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설은 뭐라고요?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상투적인 말. 언제 나타난다고요? 장면을 전환할 때 나타나는 말이에요. 각설 성이 한 조각 널판지를 의지하였으나 두 눈이 패맹하였으니 어떤 장면이에요? 이 형에게 두 눈이 칼로 찔려서 눈을 잃은 상황.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 성희가 일영주를 구하러 서역으로 떠났는데 서역으로 떠날 때 두 번의 도움이 있었어요. 조력자. 첫 번째는 성관이 나타나서 약수를 건너게 해주고 또 일영주를 서역에 갔으나 일영주를 구할 수 없을 때 존자 즉 부처의 제자가 나타나서 일영주를 구해주고 전생이 선관이었다 알려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일영주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안평국으로 돌아오나 형 항희가 나타나서 일영주를 뺏고 성희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이 앞에 있었죠. 그래서 패맹하니 불문동서 흑백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라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 훈훈하면 낮인 줄 아나 만경창파 드넓은 바다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금수는 동물 소리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자 모든 부하들이 다 죽고 혼자 나룻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표류하는 장면입니다. 3주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널조각 다다른 곳이 있거늘 놀라 손으로 어루만지니 이곳 해변 암상이라 바위 위에 닿았다는 거죠. 기어올라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형이 어찌 이다지도 불량하여 무제한 인명을 창파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무제한 인명은 자신의 제자들이죠. 자신의 부하들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여 부모 곁에 계시되 배울 길이 없게 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요. 이것이 성희의 대사예요. 그러나 모친 환우 어떠하옵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장차 어찌하리요.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마침 이곳이 대밭이라 무성한 대수풀이 소리를 응하거늘 무성한 대숲이 소리를 냈대요.
울음을 그치고 생각하기를 무변대해 망망대해 무슨 소리요? 이 분명 초나라로다 하고 어루만져 내리고자 할 즈음에 오작이 지지개요. 자, 오작은 깜막이야 까치죠. 지저귀는 소리 나며 손에 자연 잡히는 실과가 있거늘 실과는 뭐예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즉시 먹은 즉 배부르고 정신이 상쾌한지라 인하여 이로 인해 바위에 내려 중림을 찾아가니 무성한 대밭이라. 그 중에 한 대 줄기를 얻으니 죽성이 요요정정하거늘 그러니까 뭐야 이 대나무의 소리가 조용하거늘 허리에 단검을 빼어 그 대를 잘라 단전을 만들어 한 곡조를 부으니 단전은 뭐냐면 필이에요. 피리를 만들어 한 곡조를 보니 죽성 이 대나무의 소리가 청아하여 죽성은 피리 소리겠죠. 피리 소리가 매우 맑아서 여원 여모함에 자 원은 원망하는 것 여 같기도 하고 사모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피리 소리가 선천이 감동하는 듯하니 온 세계가 감동, 신선과 이 온 세상이 감동하는 듯하니 이는 해상의 산선의 저 소리를 듣고 능통이 부는 것이라. 슬프다 무변중림에서 어찌 살며 주야로 부모를 불러 호흡하며 울며 단저 피리로 심해를 붙여 1분도 형을 원망하지 아니하니 그 천성대유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요. 자, 슬프다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편집자의 논평입니다. 편집자의 논평. 어떻게 알았어요? 적성이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슬프다. 무변중림에 어찌 설며 주야로 부모를 불러 호흡하며 단저로 심의를 붙여 1분도 형을 연망하지 않았다. 누가요? 편집자가 하는 말이죠. 적성이가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천성대효 하늘에 내린 큰 효자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요? 편집자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도울 것이다. 너무나 큰 효자이기 때문에. 이때 중국 사신 호승상은 뭐요? 호시성을 가진 승상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 여기서 승상은 가장 높은 직급의 신하예요. 안남국에 갔다가 1년 만에 바다로 돌아오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가을바람이 소슬하고 물결은 잔잔한데 대숲 속에서 괴이하고 처량한 소리. 이 소리는 뭐예요? 단저의 한 곡조 피리 소리죠. 은은히 들리거늘 호승상이 생각하기를 이곳은 무인지경인데 사람이 없는 곳인데 이 소리는 하늘나라 선동은 뭐야? 신선이죠. 남자 신선. 이 피리를 부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 저 소리를 찾아보아라. 명령을 받은 하인이 이리저리 피리 소리를 찾아보니 웬 바위 위에 젊은이 한 사람이 앉아 피리를 부는데 소리가 처량하였다. 여기도 이제 우연성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적성이가 혼자 이제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바위에 닿았고 그 바위를 더듬어 올라가 보니 대나무 숲이 있어서 그 대나무를 꺾어 피리를 불었더니 호승상이라는 사람이 피리 소리를 듣고 이 성의를 찾았다는 것. 자, 중략하고요. 성이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음에 가슴이 미어지고 간장이 스미는 중 매우 슬프던 중 타는 중 일변 반갑고 일변 처창한데 처창하다 몹시 슬프다는 뜻이요. 한편으론 반갑고 한편으론 몹시 슬픈데 정신이 쇠락하여 정신을 놓았다. 바삐 일어나 배사할제 누구에게 배사절을 할까요? 아마 승상이 되겠죠. 문득 두 눈이 번개같이 뜨이니 비컨대 9년지수의 햇빛을 본 듯 7년 대안에 빛발을 본 듯 청천에 뛰어오른 듯하여 생시인지 몽중인지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어린 듯 정신이 황홀한지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호승상을 만난 부분이 아니네요. 왜냐면 갑자기 여기에서 번개같이 눈이 뜨였고요. 성이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가슴이 미어지고 간장이 스미는 듯 괴로웠다. 이 장면은 어디냐면 자
어머니가 성희를 걱정하면서 둘이 키우던 갈매기에게 소식을 전했죠. 갈매기에게 편지를 매달아서 성희에게 전해주거라 라고 했더니 갈매기가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성희에게 전해줬는데 이때 성희는 호승상을 만나서 호승상이 안내한 황제의 후궁에 공주와 함께 머물고 있을 때인데 이 갈매기가 편지를 전했죠. 그래서 이 공주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 편지를 듣고 가슴이 아주 아팠는데 갑자기 눈이 띄었다. 이것도 무슨 요소? 전기적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전기적 요소, 갈매기가 편지를 전해준 것,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듣자마자 눈이 뜨였다는 것, 이것도 기이한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자, 다음 대목에 등장하는 속성은 뭘까요? 마침 이곳이 대밭이라 누굴 만나요? 호승상을 만나죠. 우연성이고요. 다음 대목에 등장하는 속성, 편지를 읽다가 마음이 간절해서 문득 두 눈이 번개같이 뜨였어. 이것은 정기성.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니 다음 중 정기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뭘 찾으면 돼요? 정기적 요소라는 것은 비현실성인데 비현실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네요. 1번 차설 뭐예요? 상투적 어투 장면이 바뀌었어요. 울 때 나오는 거 보니까 뭐냐면 박시전이네요. 자,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이제 치욕을 당했는데 이 박시전의 창작 의도가 자, 훼손당한 우리의 자존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박시전을 썼다고 했는데 이 박시전에는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용울대 용골대 그 다음에 인경업 장군이 실존 인물로 등장하고 이 박시전에 등장하는 이 박시라는 인물은 이제 가공의 인물이죠. 그래서 원래 박씨는 어땠어요? 일부에서 고난을 당해요. 여성 영웅이거든요. 일부에서 이제 너무나 못생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신선이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성이 이제 너무나 못생겼다고 홀대하다가 이 박씨가 어느 날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하죠.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생겨요. 이 나라에 병자호란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박씨가 도수를 부려서 병자호란은 패배했지만 뭔가 이제 청나라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 박시전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박시전에도 이제 정기적 요소가 당연히 등장할 거고요. 이 박씨의 영웅적인 면모가 등장할 건데 이 영웅들은 어릴 때 시련, 그 다음에 커서는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읽어봅시다. 울때는 뭐예요? 이 청나라 장군입니다. 군중 이제 군영중에 군대 중에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하니 자 무슨 장면입니까? 자 이 박시전의 내용이 용골대라는 동생이 있고요. 용울대라는 형이 있는데 용골대가 먼저 이 박씨와 이제 대항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을 이 원수를 갚으려고 용울대가 박씨를 찾아와서요. 이 군대를 몰고 찾아와서 일시에 이 박씨가 거처하는 곳에 불을 두르고 피화당이란 곳에 불을 지르고 화약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화약도 던지고 그랬더니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면서 화광 뭐예요? 불길이 충천안에 하늘로 올라가니 부인이 개화를 명하여 여기서 개화는 이 박씨의 시비 여종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을 직접 얼굴로 대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화를 내세운 거죠. 개화에게 명하여 부작을 던지고 부작은 뭐예요? 부채요. 여기서는 부채가 아니고 부적이에요. 부적. 뭔가를 적어놓은 것, 액을 물리치는 것. 부적을 던지고 좌수에 홍화선을 들고 왼손에 홍화선이 부채예요. 왼손에 부채를 들고 우수,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자 그러니까 왼손에는 붉은 부채,
오른손에는 흰색 부채를 들고 오색실을 메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 이곳이 박씨가 머무는 곳이에요. 피화당, 화를 피하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박씨가 머무는 곳으로조차 태풍이 일어나며 도리어 호진 중으로 불길이 돌치며, 여기서 호진은 뭐냐면 호는 오랑캐 호자예요. 청나라 진 군대 중으로 불길이 뻗치며 호병 청나라 병사 오랑캐 병사가 화강 중에 불길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며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라. 그래서 뭐요? 여기도 정기적 요소가 나타났죠. 박씨가 도수를 부려서 이 청나라 장군들을 물리치는 장면, 여기는 정기적 요소가 있는 거고요. 2번 한번 볼까요? 박지원의 민웅전. 자, 민웅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박지원의 소설이네요. 박지원은 주로 이제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을 많이 썼는데 민씨 노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민씨성을 가진 옹은 노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소설은 좀 특이하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나가 등장하는데 18세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씨 노인을 만나서 뭔가 삶의 활력을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민씨 노인과 사람들의 대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민씨 노인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 이어져요. 그래서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이 민씨 노인의 대화 중에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씨 노인은 벼슬을 하긴 했는데 벼슬길에 오르긴 했으나 집에 돌아와서 이제 벼슬길을 가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현명하고 유쾌하며 재치 있는 대답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독자에게 뭔가 이제 풍자를 하고 깨달음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영감이 바로 민웅이겠죠. 자, 민영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메아리처럼 빨랐다. 끝내 아무도 그를 골탕 먹이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가리기도 했으며 곁에 앉은 사람을 놀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잡고 웃어도 민영감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전하기를 해서지방에 황충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니다. 황충은 벌레겠죠? 했다. 그랬더니 민영감은 황청을 잡아서 무엇한다고 하고 물었다.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은데 알록달록 빛에 털이 돋쳤지요. 이놈이 날면 명이 되고 붙으면 모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죠.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병과 모가 벌레인데 이 병과 모는 박지원의 의도는 뭐예요?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탕간오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풍자하는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정기적 구성이 없네요. 세 번째 소설은 뭐냐면 김만중의 군몽.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 번 이야기했나요?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환문고주로 된 고전소설이다. 그래서 자, 성진이라는 사람이 현실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현실은 천상계예요. 이 사람은 불자인데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꿈을 꾸게 하는데 이 꿈에서 누구로 태어나요? 소유로 태어나서 70세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어느 날 인생이 좀 부질없다.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스승이 나타나서 꿈을 깨게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공사상도 깨우치게 되죠. 공사상이란 뭐냐면 꿈과 현실은 구분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해서 불교 색채가 아주 두드러진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성진이 웃고 대답하되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에게 길 사는 돈을 받고자 하는도다.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 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부분입니다. 성진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현실인 거죠. 현실인 천상계에서 성진이 지금
육관대사 심부름으로 어딜 갔다 오다가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팔선녀를 만나요. 그래서 팔선녀와 수작을 하는 장면이에요. 말장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팔선녀들이 보기에 이 성진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길을 지나려거든 돈을 내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진은 이 길을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도 굉장한 법도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작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죠. 마침 명주 8날이 있더니, 명주는 뭐예요? 구슬이에요. 구슬이 있더니 이제 낭자께 들여 길을 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값으로 구슬 8개를 주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손을 들어 도화 한 가지를 꺾어 모든 선녀의 앞에 던지니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 화하여 변하여 명주가 되었다. 구슬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화, 복숭아꽃을 꺾어서 던졌는데 그게 뭘로 변했어요? 구슬로 변했어.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전기적 요소가 있는 거죠. 비현실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팔인이, 여기서 팔인은 팔선녀예요. 각각 주어서 손에 쥐고 성지를 돌아보며 천연히 한번 웃고 몸을 솟아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이들은 선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 길에서 여기가 석교거든요. 그렇죠. 말을 섞을 이유가 없었는데 둘이 지금 관심이 있었으니까 말을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진이 석교 위에 오래 있어 선녀의 가는 곳을 바라보니 구름 그림자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진정한다. 이 부분도 하늘로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졌네. 정기적 요소고요. 위에서 도 한 가지를 꺾어 모든 선녀 앞에 던지니 8 봉우리로 하하여 명주가 되었다. 여기도 정기적 요소네요. 바야흐로 석교를 떠나, 석교 이 다리를 떠나 승을 가베니 늦게야 오물 묵건을 용왕이 관대하고 만류하니 능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어요 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요 장면 정기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꿈을 꾸게 해서 인생무상을 깨닫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육관대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정기적 요소가 있는 거고, 다음 소설을 보니 수경낭자전이네요. 수경낭자전 제가 어제 강의에서 얘기했죠. 어떤 내용이라고요? 원래 수경과 이 남편 성군은 신성계의 사람이었는데 이승으로 내려왔어요. 자, 성군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배필을 구하고자 했어요. 부모님이. 근데 배필을 구할 수 없었으나 성군의 꿈에 수경낭자가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배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군이 글공부를 해서 입신양명해야 한다고 하여 서울로 떠났죠. 그런데 이 성군이 부인이 그리워서 2번 몰래 집에 들어와서 밤을 보냈는데 이것을 시비가 질투하여서 수경 낭자가요 외간 남자와 방에 있었어요 라고 고했죠. 그래서 수경 낭자가 억울하여 자결하여 죽었어요. 그러자 하늘에 간 옥황상제, 그러니까 수경이 옥황상제에게로 갔는데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이승에 가서 더 살고 와라. 그래서 죽은 낭자가 새로 이제 깨어나서 남은 여생을 성군과 같이 보내고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얘긴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봅시다. 선군이 이 말을 듣고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잠히 있다가 다시 낭자의 빈소로 가. 여기서 낭자는 수경낭자, 빈소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 대성통곡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군이 서울에 한양에가 없는 사이에 수경낭자가 누명을 쓰고 자결한 상황. 이것을 알았죠. 성군이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에서 집안의 모든 노비를 일시에 결박하여 뜰에 끌어안치고 보니 그 중에 매월이가 모함한 사람이죠. 끼어 있었다. 이 매월이 성군의 소매를 걷고 빈소로 들어가서 이불을 벗기고 보니 낭자의 용모와 전실이 완연히 산 사람 같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성군이 부축하여 올리고 이제 내가 왔으니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지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혼을 위로하겠다 하고 칼을 빼니 그 칼이 가볍게 쑥 빠졌다. 그와 동시에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이 파랑새는 신선을 말합니다. 신선.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메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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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울고 날아갔다. 그러니까 메어리가 죽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또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오며 메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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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울고 날아갔다. 여기 너무나 정기적인 요소죠. 칼을 뺐더니 그 칼에서 뭐가 나왔어요? 파랑새 3마리가 나와서 메어리다 라고 얘기하고 또 파랑새가 나와서 메어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재밌네요. 전기적 요소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 소설 5번 지문 봅시다. 자, 5번에 나온 내용은 지기설화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설화예요. 선덕여왕과 관련된 설화인데요. 옛날에 선덕여왕을 무척이나 사랑하던 지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선덕여왕을 사모한 나머지 몸이 점점 야위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왕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지기의 사모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기를 불렀는데 여왕이 절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 지기는 타발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고 해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여왕이 지기의 자는 모습을 보고 금팔찌를 뽑아서 지기의 가슴에 놓고 갔는데 잠에서 깬 지기가 여왕의 금팔찌를 발견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정이 불타올라서 화기로 변신하였다고 합니다. 화기는 뭐냐면 불의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기가 화기가 되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자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에 선당여왕이 백성들에게 주문을 지어서 대문어 붙이게 하니까 그 뒤 백성들은 화재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여왕이 지어준 주문의 내용은 지기가 마음에 불이 나 몸을 태워 화기가 되었네. 마땅히 창에 밖에 내쫓아 다시는 돌보지 않겠노라 라는 주문을 외웠더니 실제로 이 다시는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 지문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기는 다음날 영묘사 탑 아래 가서 왕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문득 단잠에 들었다. 왕이 절에 도착하여 향을 피워 제를 올렸다. 여기서 왕은 선덕여왕일 거예요. 그리고는 지기가 한참 잠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왕은 팔찌를 빼어 그의 가슴에 놓아두고 궁궐로 돌아갔다. 그 후 지기가 잠을 깨고 보니 왕의 팔찌가 가슴에 있었다. 왕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어 근심하다가 기절하였는데 오래 있다가 마음의 불이 그 몸을 불태웠다. 마음의 불이 몸을 불태워서 화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기는 곧 불귀신이 되었어요. 이에 왕이 술사에게 명하여 주문의 노래를 짓도록 하였다. 당연히 정기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죠? 몸이 막 마음이 불태는데 진짜 몸이 불탔대요. 실제적으로. 자, 정기적 요소가 있는 거네요.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간결체란 문장의 길이가 짤막하게 이루어진 글을 말한다. 맞고요. 문장의 호흡이 간결체는 짧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감이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사건 전개가 빠르죠. 긴장감과 생동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지금 문학개념어 23강 하고 있는데요. 9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